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들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주택 처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또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시장 영향은 어떨지 또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정부가 이런 좀 혜택을 내놓았네요.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원래 2년이었는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좀 내용인지 짚어볼까요? 예, 이 대목을 제대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무섭냐라는 이 화두부터 좀 먼저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앵커님은 이 예.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서운 것으로 느끼고 살아갔습니까? 뭐 여러 대답이 있긴 합니다만 뭐 이 프로그램에 취지에 맞게 최근에는 금리가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 금리가 무서운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많이 빌린 사람들, 그런 건가요?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일찍이 동양의 최고 선현으로 부르는 공자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을 세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금이요. 예, 공자의 얘기를 담은 이 사서 5경에 나오는 얘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가정맹의호란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이거 과거의 역사 초기에는 인류가 호랑이를 가장 무서워했었는데 그렇죠. 그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세금이다. 그래서 평지에 살기에는 세금이 무섭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살았는데 호랑이한테 당하는 그런 사건을 보고 공자가 가정맹오호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역사 이래로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로 세금이 가장 무섭다. 세금은 죽어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상속세 그대로 또 자녀들에게 그냥 승계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부동산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세울 때 전가의 보도처럼 세금을 통해서 시장을 조율하곤 합니다. 현재 지금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이 세금이 첩첩산중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동산을 처음에 샀다 이러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최고 12%예요. 12% 결코 만만한 세금이 아닙니다. 자, 취득세를 내고 나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또 종부세 이런 것을 보유세라고 그럽니다. 보유 단계에서 또 세세년년 세금을 계속 냅니다. 그래서 보유세가 너무 부담된다. 그래서 이제 팝니다. 팔거나 정의해버리면 특히 이제 정의를 팔으면 그때는 그동안에 벌어들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신규 취득, 보유 또 이 처분했을 때 각 단계마다 세금이 계속 부과가 되거든요. 바로 이 세금 제도가 이제 부동산 경기나 서민 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정부가 이 부동산 세금에 관련된 중대한 제도 하나를 아주 크게 바꾸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게 바로 1가구 2주택 관련 세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 부동산에 관련된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이 양도세, 이 모든 경우에 가구가 1가구 1주택이냐 예. 아니면 1가구 2주택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아주 천냥지차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이면 아주 싸게, 예. 1가구 2주택이면 아주 비싸게 이렇게 세금을 물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1가구 1주택인지 1가구 2주택인지 아주 애매한 대목이 한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제 이사를 간다 또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바꿔 탄다. 그런데 집이라는 게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집을 파는 날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라면 사듯이 A 라면을 B 라면으로 바꾸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는 1가구 1주택인데 집이 팔리질 않았는데 저쪽 옆 동네에서 내가 이사 가고 싶은 데서 부동산에 나와서 그쪽에 샀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판다, 2달 후에 판면 1가구 1주택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대목에서 1가구 1주택을 언제까지를 1가구 1주택으로 보느냐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어제까지 그러니까 오늘 0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던 사람이 새 주택을 샀을 경우에 그것을 2년 내에만 처분하면
그 2년 기간 동안은 1가구 1주택으로 봐주는 것입니다. 아하. 이것이 1가구 1주택자, 1가구 2주택자 구분선이거든요. 그렇군요. 이것을 정부가 앞으로는 3년까지 2년이 아닌 3년 예. 이렇게 늘린 거죠. 주택을 새로 사서 1가구 2주택이 됐다. 근데 그때부터 3년 내에만 팔면 이것은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으로 보겠다. 그렇게 되면 취득세도 싸게 먹히고 또 보유세도 싸게 먹히고 양도세, 부동산 전반에 걸쳐 있는 모든 세금이 싸게 먹힙니다. 어허. 그래서 정부는 이제 시행령을 바꾸기로 하고 이것을 오늘 아침 0시부터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발동이 됐습니다. 부동산 세금 제도에 상당히 큰 변화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변화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미친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특히 지금 최근에 부동산이 거래 절벽 잘 안 팔립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데 2년 전에 예. 자기가 1가구 일시적 1주택, 2주택자가 돼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샀는데 2년 내에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근데 거래가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에 내지 않았던 세금을 2년 내에 팔지 못하면 전부 토해내야 되는 가산금까지 물어서 토해내야 되는 이런 황당한 지금 상황을 맞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냥 던집니다. 이것을 투매라고 부릅니다. 그냥 가격은 어떻게 돼도 좋다. 공인중개사님 무조건 팔아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그 개인도 피해를 보지만 그랬을 때 시장 가격 질서가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지금 집값이 더 떨어지고 있고 거래 절벽은 더 심하다. 정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약 50% 늘린 것이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큰 어려움을 겪다가 구세주를 만난 그런 숨통이 기분. 아주 트이게 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예. 더더군다나 이 바로 1가구 2주택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 제도 때문에 내놓는 매물이 좀 사라질 테니까 그렇죠. 거래 절벽을 조금 이제 부동산의 가격 폭락을 조금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정부 입장에서도 금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를 고려했다고 했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좀 효과를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좀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반도체 불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어떤 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대만 TSMC 시장 예상치를 여기도 역시나 좀 하회하는 성적을 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를 제치고 또 한 번 세계 반도체 매출 1위에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예. 그야말로 반도체 시장에서는 찬 겨울,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 회사가 똑같이 어려운 상황은 또 아니다라는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 반도체 회사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더 어렵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요. 예. 반도체 회사들 중에 취급하고 있는 상품 구성비가 크게 다른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들은 대량 생산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는 아주 대량으로 만들었다가 시장에서도 대량으로 파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대만의 TSMC는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시스템, 있죠. 예, 비메모리를 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데요. 이것은 본인이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필요해서 내 반도체 좀 만들어줘 하면 설계 도면을 가져오면 그 설계 도면대로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주문형 생산인데 이를테면 애플 아이폰에 많은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애플 아이폰에만 꼭 들어가는 AI, 인공지능 반도체가 있어요. 그것을 주로 대만의 TSMC가 만드는데 이것은 현재 시장이 나빠지든 좋아지든 이 애플의 아이폰은 계속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수량의 그 주문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도체 경기가 나빴을 때 직접 바로 직격탄을 맞는 것은 바로 대량 생산, 대량 주문을 대량 공급을 하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인데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1등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4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70% 감소했다고 저희들이 보고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대만의 TSMC는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매출량이 역전이 된 겁니다. 사실 대만의 TSMC는 조그마한 부품 회사입니다. 스스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하청 회사인데 그 하청 회사가 그만큼 커졌다. 이 얘기는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메모리 시대는 사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네. 별로 남는 게 없고 비메모리인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로 가야 된다. 그쪽에 가고 있는 TSMC가 지난 3분기에도 삼성전자를 제치고 1등했거든요. 그렇죠. 4분기에 또 1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시장의 완전히 판도가 TSMC가 세계 1위로 우뚝 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또 보실 때는 또 반도체가 똑같은 거 아니었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메모리와 비메모리 또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대만의 TSMC라는 곳인데 그렇습니다. 1분기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분기, 2분기에 삼성전자 뭐 최근에도 4분기 어닝 쇼크였는데 이때는 1, 2분기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전체가 분기 적자 될 수 있다. 뭐 이런 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 생각보다 실적이 상당히 많이 안 좋은데요. 그래도 지난 4분기까지는 흑자였습니다. 매출은 적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파는 그 과정에서 돈을 벌긴 벌었는데 그 벌어든 돈의 규모가 그것이 영업이익이라고 그럽니다. 회계지표상. 그렇죠. 예. 이 영업이익 규모가 크게 줄었다. 정확하게 69% 줄었다 이런 얘기인데 예. 자 지금 많은 전문가들 국내외 전문 연구 추정 기관에서 삼성전자는 이제 올 1분기, 2분기 아예 적자가 될 것이다. 반도체 만들어도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다. 뭐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한결같이 적자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SK 하이닉스는 아직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정권가 애널리스트들은 벌써 SK 하이닉스는 적자일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가 겨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본격적인 겨울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불길한 또 불안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대규모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대기업 투자액의 최대 25%에 드는 세금을 좀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업들의 이런 부분들이 초격차 경쟁력 이런 확보에 좀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문자 그대로 반도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번 국회에서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8%가 통과됐는데 예. 이 대목이 좀 부족하다 해서 현재 그 용산 대통령실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추가로 하겠다. 예. 계획은 발표했는데 이것도 국회 통과 사항이에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요. 반도체 투자하는 세액뿐만이 아니라 아예 예. 공장을 지으면 돈을 국가가 보조금을 바로 줘버리는 보조금을 줘요. 바이든 대통령 세금도 깎아주고 보조금도 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미국에 그 새로 공장을 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만의 TSMC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유력한 반도체 회사를 미국으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년간 어떤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공격적인 이 반도체 육성 전략 이것이 우리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우리도 이제 그 투자세액 공제가 늘어나면 그게 어느 정도 호응을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결국 기술,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 기술을 유지 못하면은 우리의 반도체 1위, 반도체 세계 우위도 언제든지 그 위축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제계 내부에서도 학계에서도 반도체 육성을 위한 좀 아주 획기적이고 화끈한 그런 어떤 육성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고용 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후행 지표로 나타나는 것이 고용 시장도 좋아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그걸 짚어봤었는데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저희가 아까 뉴스로도 보도했습니다만 초단 시간 알바 취업자가 지난해 약 158만 명으로 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의미를 좀 짚어주시고 고용 안정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뭐 어떤 대책이 있을지 좀 들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고용 사정이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총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막에 들어가면 바로 지금 초단기 근로자 한 달에 15시간밖에 일 안 하는 그 이하로 일하는 예.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도 돈을 많이 못 벌 거고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쓰게 되면 건강보험 안 해줘도 되고 계속 고용 의무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일부러 쪼개기를 합니다. 그럼 쪼개기를 하면 어떤 경우에는 A라는 사람 썼다가 B라는 사람 쓰게 되면 고용이 2배, 3배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고용 통계도 왜곡하게 되고 해당자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고용 사정이 그렇게 나타나는 지수만큼 좋다고만 할 수 없다. 특히 초단기 그 고용 일자리 이 숫자를 고용 사정을 측정하는데 항상 좀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일기 오늘 김대호 경제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